예, 오늘은 키코 사태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죠. 먼저 키코는 knock-in, knockout의 준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초자산이 환율이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기초자산을 환율로 한 옵션 상품입니다. 어, 그 구조는 이제 대강 뭐 이런 식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프라이스가 환율인데 US 달러 대비 원화, 그죠? 그래서 이게 올라갈수록 달러 가치는 세지는 거고, 이게 이제 직접 환율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반면에 환율이 떨어질 때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만 원화 가치는 세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넉아웃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고 요 숫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게 제가 듣기로는 950에서 뭐 1050인가 정도의 환율대였고 요 1055번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낚인 영역이네요. 그래서 요걸 치면은 이제 그때부터 손실이 본격화되고 요 사이에 있으면 이익이 나거나 뭐 똔똔이 된다 그럴까? 뭐 그런 영역. 그리고 2번을 건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들이 이 옵션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행사 가격 정도 주고 이제 이 옵션이 없어지는 뭐 이런 식의 구조인데 이게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이 파트는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그 옵션 포트폴리오 구조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거는 뭐 그 콜 가지고도 만들고 풋 가지고도 만드는데 지금 요 파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파트는 이제 콜 옵션을 매도해가지고 만들어진 파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섞었다면 콜 옵션이 더 많이 매도하면서 이 비대칭적인 위험이 지금 존재한다. 그래서 환율이 쫙 올라가면 5번 이상 올라가면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말씀드린 대로 5번 이상 안 올라가면 뭐 큰 손실은 나지 않는 구조예요. 그 이제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건데 독소 조항은 이게 이제 원래는 환해지를 위해서 만든 상품이고요.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이게 이제 그 US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오를 때 달러 가치는 세지고 내릴 때 원화 가치는 세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007년도까지는 이 직접 환율로 표현된 이 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떨어지죠. 즉 원화 가치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수출이 잘 안 되고 뭐 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수출이 잘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약해지니까. 근데 이 2007년, 2008년도에 이렇게 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던 시절은 이게 금융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는 상황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환율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런 상황을 전제로 이제 해지를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 요런 키코 같은 상품으로 유혹을 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환율이 더 원화 가치가 더 세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세지는 상황에서 세질 거를 우려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은행이라면 기업들한테 요 범위 내에선 이익을 보고 원화 가치가 세지더라도 행사 가격으로 일정한 돈을 주고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계약은 사실 없어지는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떨어져도 행사 가격 정도를 받고 그리고 이 위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환율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의 손실은 우리가 수출이 잘 되니까 수출에서 받은 이익 가지고서 이 정도 손실은 우리가 메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소 조항은 뭐냐? 이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를 때 큰 손실이 발생한다. 미리 그 약정한 가격에 한 두세 배를 은행한테 제공하는 식의 그런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제대로 환해지가 되려면 이런 게 일단은 없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그 원화 가치가 세지는 이런 방향에서 이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요 중간 부분에서 머무를 때 이익이 조금 발생하고 정작 본격적으로 원화 가치가 세질 때는 계약이 은행 입장에서 행사가격만 주면 계약은 이제 끝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해지 상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독소 조항은 이거고 큰 손실이 기업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독소 조항은 정작 원화 가치가 세질 때에는 기업 입장에서 보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약이 행사 가격만 받고 파기된다는 거죠. 계약이 무효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이 없어지는 종결되는 그런 식의 조항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환율 해지를 위해서 만든 그런 상품은 아니고 기업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아마 그랬을 텐데 요 키코만 보면은 굉장히 은행한테 유리한 은행은 손해봐야 요 정도 손해를 보는 거고 이익을 보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제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가치는 떨어졌는데 정작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만 급등하고 이 키코를 통해서 큰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키코 사태의 본질인데 전체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은 3조가 넘었다고 그러죠. 이것도 통계가 좀 뭐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뭐 조선업계에서는 뭐 더 훨씬 더 큰 그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법원에 가서 이제 그 기업과
은행 간의 그 어떤 법원의 판정을 기다렸는데 당시 2013년도에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결국 은행의 손을 들어주죠. 그 이유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한쪽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환해지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금융 상품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불공정 거래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이 금융 기코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결을 내렸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은행 쪽에서 과도하게 판매하고 설명 의무의 위반이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불완전 판매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배상 책임을 물었고요. 하여튼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흑자 도산한 기업들도 많다고 하죠. 이게 지금 겹쳐 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019년 말에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불완전 판매만 가지고 심의한 다음에 결론을 내린 결과 4개 기업 및 기타 기업에 대한 배상 비율은 기본적으로 30%로 하고 기업별로 15에서 41%까지 이제 차등화해서 어떤 해결안을 내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분쟁 조정을 할지는 은행과 기업들이 자율 조정하도록 그렇게 맡긴 상태에서 이게 제일 큰 손해배상을 하게 된 탑3 은행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인데 아까 손실은 지금 3조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150억, 42억, 29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순서로 하나 대구 시티은행도 있고 요 4개 기업 이외에 기타 기업들도 있지만 사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행한테 유리하게 그 금융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중에 이 분쟁 조정 그 안에 대해서 은행들이 거부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법률적으로 시효도 끝났고 또 대법원 판결도 종료된 상태에서 금감원의 이 강제성 없는 그 조정안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또 얘기가 많이 언론에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은행을 믿지 마라. 은행도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의 책임은 안 지려고 노력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이제 DLF 사태도 그렇고 라임 사태도 그렇고 이제 영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 다 들어간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 그게 기업이 됐던 그게 투자자가 됐던 절대 함부로 사인해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